이 편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이 편 열심히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같이 이렇게 읽어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물론 몇몇 부분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나 뭐 대비시키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지하면서 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게 뭐 표현주의고 뭐고 하면서 제가 봤던 설명들? 그런 게 오히려 와닿지 않고, 제가 처음에 읽어낸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처음에 읽어낸 게 뭔데요? 그러니까, 공격.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편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내는 그런 과정이랑 오히려 그런 그림과 비슷했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뭐 표현주의가 어떻고, 뭐 표현주의는 뭐 자연주의의 피상적 그런 것에 뭐 반대해서 나온 것으로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명만으로 봤을 때는 비현실적이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설명을 보였거든요.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게 설명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면 방금 또 얘기하셨으니까 네. 자연주의가 피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나타난 게 표현주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표현주의자들은 네. 자연주의가 피상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설명이 돼야지 이해를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자연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자연주의를 아직 안 다뤘거든요. 근데 추측해보건대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자연주의라면 일어난 뭐 어떤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외형적 그런 부분에 많이 천착해 들어갔던 그런 사조가 자연주의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데, 이번 우리가 읽은 털복숭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편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갑자기 쇠창살에 달라붙어서 막 포효하면서 막 쇠창살 다 구부려뜨리고 뭐 장면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제가 1편에서 그런 예시 들었었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학주 선생님 생각하면서 외형적인 모습은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막 뭐 머리 뿔나 있는 것 같고, 뭐 주변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고, 그런 이거 짱나네. 왜 사람들은 뭐 주의 붙여놔가지고 그냥 문학으로 읽으면 돼. 문학도 다 있지 이런 게.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길을 잃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버리겠네.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의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좀 안 그래 보려고 했거든요. 이번엔 질문으로 시작하진 말자. 내가 뭔가 말을 하면서 해보자 했는데 또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표현주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 거고, 심지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내면의 표출, 뭐 주관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표현주의가 맞는지? 맞아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냐를 제가 잘 적용되느냐도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보셨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 언어로 그렇게 불리는지 본인이 설명 못 한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쉽게 갑시다. 네. 표현주의. 표현주의란 뭘까요? 표현주의. 그래, 그거부터 그럼 설명해 봅시다. 그게 뭐야, 도대체? expressionism. 익스프레셔니즘. 우리 지금까지 다뤄봤던 게 뭐 상징주의, 뭐 낭만주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걸 수많이 설명하면서도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어떤 걸로 인해서 발현이 됐으면 뭐 발현의 문제나 뭐 탄생 배경이나 이런 거 설명 다 드리지만 제가 그런 네. 거 중요시 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중요한 게 아니었다기보단 네. 그런 배경은 다 알고 네. 이해의 깊이를 나아가서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까지 가야 네. 이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네가 방금 도도리님이 방금 비판했던 그 피상적이라는 것부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자고요. 수가 겉할 게 아니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수박도 겉만 보면은 저 뭐야 줄무늬만 있고 초록색이고 그래서 안에 빨간색이 그러니까 있을지 누가 표현주의 게 네.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시 딱 하나 얘기해 주세요. 표현주의. 그러니까 아니 공부하셨다면서요. 표현주의 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미술가가 누구? 그 에르 아니 저는 이거 시초부터 봐가지고 표현주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몽크 맞나? 고흐예요. 그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몽크는 뭐 하는 사람이지? 몽크도 표현주의자예요. 네. 그 계열로 속하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지? 진짜. 아니 고흐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표현주의 하면 고흐가 안 나와? 진짜 미치겠네. 비상적인 것부터 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한 번에 너무 짧은 시간에 방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은 예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예술 사조라고 하면서 선언문 형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예술군이다. 우리를 이러하게 개념지어 달라. 이러한 자기 선언적 이 형태가 대부분 다 근대화 이후라고 제가 말씀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주의 이후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현주의도 그러한 계열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주의는 당연히 또 이 선언문을 쓴 사람, 상징주의자도 선언문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예술에 대한 선언문 같은 걸 쓰죠. 네. 표현주의자들도 당연히 우리는 표현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열심히 찾아보셨겠지만 줄리앙 에르베예요. 네. 제일 처음에 표현주의란 말은 미술계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 줄리앙 에르베라는 화가가 이런 식의 그림을 이 작화로 그리는 이 부류를 우리는 표현적이다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익스프레션하다. 우리는 표현한다. 그러니까 뭘 표현한다? 우리의 주관을 표현한다.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만 해도 개념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돼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표현주의 화가들은 물론 그 개인 화가들마다 개인사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자기네들이 주장한 것을 본인들이 살고 있던 동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 후대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흐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가지고 이 표현주의 계열로 들어가는 화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세잔, 뭐 고흐, 마티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주의 화가들 그림이 본인들이 이제 그 독립회랑이라고 했었었나? 그 인디펜던트 화랑. 네. 독립회랑 거기서 이제 제일 좀 전시도 하고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추창하고 이게 할 때는 인정 못 받다가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뭐 어마무시하죠. 지금 표현주의 하면은 아주 독립적인 하나의 군으로 그 미술계에서는 이제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술 사조가 프랑스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프랑스 자국 내에서는 이게 발전이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예술론 쪽으로 발전 단계를 일어나가는 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희곡사에서는 표현주의 극작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극작가들이 초기의 극작가들은 대부분 다 독일 극작가들이에요. 게오르그 카이저라던가 뭐 발터 하젠클레버 뭐 이런 사람들 다 독일 극작가 사람들이고요. 프랑크 베데킨트도 표현주의 극작을 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고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스트린드베리도 초기에 이 표현주의가 발현했을 때 이제 표현주의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걸 쓴 것들이 있으시죠. 뭐 사람마다 조금씩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뭐 꾸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징주의 극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표현성을 갖고 있고 뭐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이런 극들도 다 이제 표현주의 극으로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프랑크 베데킨트 작품 중에는 깨어나는 봄 그리고 뭐 게오르그 카이저의 뭐 아침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발터 하젠클레버의 뭐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주의 계열의 극으로 들어가요. 그럼 표현주의가 뭐냐? 자 이제 이게 궁금하죠? 자 그럼 표현주의가 뭐야? 뭘 표현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관을 표현한다면 주관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주관? 그 주관이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자신의 시야? 그래요.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주관이면 그대로면 안 되니까 그걸 객관화하는 과정 자체를 아닌가? 맞겠습니다. 1편에 제가 또 한번 괴롭혀 보려고 상징주의와 표현주의 차이점 물어봤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한번 그거 마저 풀어봅시다. 아 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네. 모든 사전은 제가 개념어적으로 써 있는 것들을 읽어드린다고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비교군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설명마다 그것도 달라요. 여러분 찾아보면 표현주의는 상징주의의 사촌지간이야 라고 이제 이거를 해석을 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무슨 사촌지간이야,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개념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 방식에 따른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점적으로 천착했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표현주의가.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사실 모든 예술사전은 다 자기 표현 방식의 다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라는 이 아젠다를 표현주의가 가져간 거예요. 왜 가져갔을까? 이런 것도 다 이제 흥미롭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그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띄워지면 바로 또 느낌이 오실 테니까, 뭐 우리 여러 가지 띄워드릴 거예요. 뭐 뭉크 그림이라던가 뭐 구후 그림이라던가 세잔 그림 이런 거 딱딱 띄워드리면 그냥 그런 화풍은 그냥 이미 독자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상징주의랑 비교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편합니다, 사실. 이 비교가 되는 순간 표현주의에 대한 이해는 끝이에요.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설명해 보세요. 상징주의 같은 경우는 보다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은 흔하게 겪을 수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한 걸 주로 다뤄지는 게 상징주의인 것 같고, 표현주의는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가지는 생각이나 그런 정서들도 다 다를 테고, 그래서 보다 근데 이거 아까 한 말 그냥 풀어서 그냥 확장만 한 것 같은데요? 보편과 개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키워드를. 네. 자, 그럼 그 보편과 개인에서 그럼 보편이 어느 쪽에 속하는 겁니까? 상징이요. 그리고 개인이 그럼 표현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풀어주세요.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보편이 상징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거를 풀어주시면 이제 뭔가 얘기가 앞으로 나가겠죠? 뭔가 상징주의자들은 그때 설명도 생각해보면은 뭔가 진리를 좇으려고 하고,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길 향해 가야 된다 하는 방향 자체가 그 어떤 그런 진리에 해당하는 거라면, 표현주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런 우리가 이뤄놓은 이런 세상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개개인한테 그런 거를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더 파고들고, 방향성 자체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거 모르는 걸 예시를 들려니까 좀 너무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잘 모르겠었어요. 정리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방향은 맞게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감은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이렇게 정리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상징주의자들은 예언자적 예술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표현주의자들은 관찰자적 예술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이해가 좀 와요, 이제? 이해가 돼요? 저는 왜 이런 예시가 안 떠오를까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상징주의자들이 표현하고자 한 건 뭐예요? 뭔진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쫓아야 될 저 어떤 추상적 세계라던가 어떤 관념이라던가 이데아라던가 혹은 배후의 힘이라던가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인간을 규정 지을 수 있는 무언가의 거대한 초월적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상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술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취했던 태도는 무슨 태도였어요? 예언자적 태도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징적 언어를 이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예술을 통해서 뭔가 더 발전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언자적 역할을 그들 본인들이 자처를 했죠. 네. 표현주의자들은 이걸 거부한 겁니다. 야, 너가 뭐라고 예언자적 역할을 하고 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표현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주의자들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주의자들도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상징주의자들과 괴를 같이 해요. 표현주의자들도 배후의 힘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초월적 진리, 그리고 신을 잃어버린 인간, 이래서 신이라는 어떤 절대 이상향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표현주의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그러한 정신적 세계, 이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정신적 세계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향수성을 드러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주의자들처럼 계몽적 자세로 뭔가 가르치려 들고 뭐 알려주려 들고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상실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쪽으로 선 사람들이 표현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주의 내에서도 갈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신의 세계라던가 추상의 세계, 관념의 세계 혹은 배후의 힘 이런 것들을 잊고 당장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이런 것들을 쫓아서 물질적 행복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건 상징주의자들도 표현주의자들도 똑같은데 상징주의자들은 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예언자적 역할을 자처했다면 표현주의자들은 얘네들을 구원할 힘은 나한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 물질성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인간을 그리는데 집중한 것이 표현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주의 극은 인간의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어떤 배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상징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무슨 배후의 힘 때문에 인간들이 망가져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보면 다 망가져가고 있어. 소외되어 가고 있고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 인간들이 이 비극성으로 점수된 이 사회 속에 던져져 가지고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를 사회적으로 고찰해서 써냈던 일련의 첫 번째 표현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독일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프랑크 베데킨트라던가 뭐 게오르그 카이서, 뭐 발터 하센클레버 이런 사람들이 썼던 표현주의 극들은 대부분 그래서 개인들에게 개인성 그러니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요. 물론 프랑크 베데킨트는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발터 하센클레버의 뭐 아들 그리고 이제 게오르그 카이저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데서는 그 역할의 이름이 직업 이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 역할명 이름이 양크처럼 이렇게 개인 이름, 별명까지 이름까지 적지도 않고 그냥 주인공이 계산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 이름은 계산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발터 하센클레버의 아들이라는 작품은 아버지 세대와 이 아들 세대가 겪는 이 세대 갈등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의 이름을 성도 안 알려줘요. 아버지 역은 그냥 아버지예요. 아들 역은 그냥 아들이에요. 역할 이름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표현주의자들이 묘사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고통받는 인간. 그러니까는 이 물질 문명 세계 속에서 그리고 산업 문명 세계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이 각각의 부류마다들이 있는데 그 부류로 스테레오타입을 이제 꾸리는 거죠. 직군으로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군. 그러니까는 엄밀히 여기 이 철북성 연설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딱 두 부류에 맞춰져 있죠. 그 두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엘리트 계층 대 비엘리트 계층. 이렇게 놓고서는 비엘리트 계층 내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직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게 표현주의 극 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극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헐북승 원숙에 나오는 이 양크로 대변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뭘로 명칭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화프라고 썼겠죠. 파이어맨이라고 썼겠죠. 근데 오닐은 아니야, 얜 양크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오닐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열은 또 뭐가 있냐면 그것마저도 볼 여력이 없어. 왜냐하면 예언자적 태도를 포기한 사람들이고 관찰자적 태도를 지향한 사람들이 표현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찰자적 태도마저도 못하겠어. 그것마저도 못할 정도로 내가 힘들어. 나도 그 사회 구성원의 일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법을 썼던 표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찰자의 태도를 포기하고 나도 그 사회의 일원 아닌가? 그러니까는 내가 받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 또한 표현주의의 일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예술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쓴 희곡이 이후에 나오는 이 오닐 이때부터 오해서 이 또 미국식 표현주의 극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표현주의 극들은 그래가지고 대부분 심리를 파고 들어가는 극으로 이 이후에 나온 자전적인 극들이 다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특히나 미술사에서는 그 고흐가 이 계열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흐 자기가 본 별 해는 밤을 그리잖아요. 자기가 본 해바라기를 그리고요.
자기가 본 자기 방을 그려요. 거기에는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사회를 격렬하게 바꿔내야겠다던가 이런 메시지를 담겠다 뭐 이런 데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회의 일원이니 있는 그대로의 나의 진실을 보여서 표현하는 것 또한 표현주의 계와 맞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표현주의 계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끊임없이 심리적 요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표현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표현주의고, 네. 이 사회 전반을 관찰자의 입장으로 관조한 다음에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굉장히 확장하고 왜곡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게 직군화시켜서 유형화시켜서 이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화되고 산업화되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사회 체계 속에서의 인간들 실제 군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라는 것들을 다 포섭해서 표현한 사람들을 우리는 표현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표현주의라는 거는 명쾌합니다. 물질 문명 그리고 산업 문명으로 인해서 말살되어가는 인간상,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표현주의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뭐 아까 시대상 설명하셨지만 뭐 반복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전후 상황이에요. 인간은 1차 세계대전 시작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제 그 중반 넘어갈 때까지 한 30년 기간 동안 이런 표현주의 극작법을 했던 사람들이 다 뭉뚱그려가지고 표현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반복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반복 설명해서.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가속화하고 계속 군비 경쟁 들어오면서 과학기술 경쟁 들어가고 이러면서 더 물질화되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래서 물질화되고 해서 아까 뭐 찰리 채플린 얘기했잖아요. 찰리 채플린은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한 거예요? 코미디로 바꿨잖아요. 근데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는 당연히 다 블랙 코미디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인간성 말살하고 인간이 기계화되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기계가 인간의 보조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가 보조가 돼서 그 자동화 과정에 인간이 참여되는 것 속에서 이 인간성이 말살되어 간다. 이건 뭐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맥락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그 철마저 이미 다 지나버렸죠. 인간은 기계의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된 지는 이미 너무나 오래됐고요. 이미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고, 그 오래된 이야기를 넘어서 그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를 이미 조소의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슬퍼진 거죠. 어떻게 놓고 보면은 현대 사회가.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예술을 했던 분들이 다 표현주의 극작가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평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오닐이 쓴 이 털복숭이 원숭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이 사람 표현주의 극 답습해서 썼네, 이런 비판들 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이미 다 그 해외 유럽에 먼저 넘어가가지고 막 앞서 나가는 선도 예술 이런 거에서 표현주의 극을 해서 막 수입해서 막 자기들 공부해서 왔어. 그런데 우리 미국 극작가랍시고 유진 올이라는 애가 아주 젊은 나이에 호기롭게 딱 등장했는데 에이 왜 표현주의 극 베꼈네 막 이러면서 막 조롱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오닐이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털복숭이 원숭이가 표현주의 극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형식은 제재와 불가분의 관계다. 내가 실제를 정확히 묘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표현주의 작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양크는 나 자신이고 여러분이고 우리다. 작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내어 해석들을 해대는데 정작 그들은 내가 양크다라고 얘기할 자신은 없는 모양이다. 극은 표현적이다. 그러나 인물은 상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몸에 피가 흐르는 인물들을 통해서만 어떤 사상이 분명히 그리고 쉽게 전달된다고 나는 믿는다. 관객이 단지 추상적인 남자, 여자를 보고 거기에 빠져든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인물은 작가와 관객의 중간지대에 놓인 존재가 아니다. 양크는 인간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양크라는 인물이 있다고 믿을 때 나의 극이 그들의 가슴에 가서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뜻이 이제 뭔지 좀 오시죠? 오닐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주의 극을 썼던 사람들도 아까 관찰자 입장에 서 있다고 했지만 사실 오닐의 극을 쭉 다 보고 있다 보면 오닐의 극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유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닐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속에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닐의 극을 시대에 뒤처진 극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재발견되면서 이제 온일이 다 재평가 받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건데, 아까 일부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김우진 선생님도 온일을 이 허접하게 습작이나 하는 사람이다. 인류는 못 된다. 이렇게 깠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진짜 이론적인 상황에서 얘기고, 제가 느끼기에는 온일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표현주의자들도 관찰자 입장에 서 있고 이 세상을 진단하는 척하는 그것조차 온일은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 그것도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여력조차 없이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간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을 정치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군집화시켜가지고 뭔가 이 사회 현상을 해결하라는 것, 이 현상 자체가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럼 정치적이지 않고 뭐 불가지론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만의 정치색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의 극작품을 보면 그런 요소들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편에서는 역사적 맥락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을 안 해드린 이유가 그게 온일이 바랬던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것보다 온일은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후반부에 설명드렸던 사회적 현상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비극들을 조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한 개인에 대한 소중함을 온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화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는 상류층에게 하대받고 노예 취급받는 화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화부들 속에서도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남으려는 발버둥의 인간으로서 앙크라는 인물로 걔한테 개인성을 쥐어주는 걸 선택을 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온일의 비판은 양쪽 모두에게 나에 서 있는 거죠. 이 사회를 비판하는 거 맞아요. 구조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짜뒀으니까. 갑판 위에서 열심히 자기네들의 그 햇빛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온갖 인적 치장을 해놓고 돈으로 떡칠한 인생을 사는 그 상류층의 모습과 허리도 필 수 없는 하층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그 화부들의 모습을 동시에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당연히 사회 비판적 요소 들어와 있죠. 이게 또 표현주의자들이 바랬던 바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화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군집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화부들 속에서 양크라는 주인공을 끄집어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개인의 내면의 심리적 변형,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이제 온일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일만의 독특한 표현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양크라는 인물을 화부라는 그냥 그 명칭, 어떤 하나의 직군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나의 명칭으로 역할 이름을 적어줬다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표현주의 아리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이 유럽 대륙에서 선취된 예술사조를 끌어들여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습작을 하면서도 온일의 작품이 그만의 독자적인 루트로 이 사람들한테 재발견되고 연구가 계속 꾸준히 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그 안에 변형시켜 넣어가지고 새로운 극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온일의 극작품을 쭉 보고 있다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사실주의를 답습한 이제 해양극 이런 위주가 좀 많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중반기로 넘어오면은 표현주의, 상징주의, 그 외에 실험적인 요소들. 온일의 작품은 평생 미국 연극판에서 다 실험극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일의 극을 이제 어느 한 편만 읽으신 분들은, 아, 이 사람 사실주의 극작가네. 이렇게 막 그냥 써 제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일의 모든 극은 그때 당시에 미국 내에서는 다 실험극이었습니다. 사실주의 극으로 쓰든 표현주의 극으로 쓰든 상징주의 극으로 쓰든 뭐 어떤 예술사를 갖다 쓰든 온일이 하던 모든 극작 방식은 다 실험극이었고 다 앞서 나간 그만의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예술 사조 속에 어떤 한 인물을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론이 그래서 뒤집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그 개인을 더 깊숙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런 개념을 끌어오는 것이지 그 개념 속에 그 인물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현주의 극이라고 이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온일의 독자성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 작품들을 보면 사실주의적 경향인데 해양극을 위주로 써. 방대한 해양극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는 사실주의적 경향의 드라마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멜로성이 있는 드라마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징 때문에 무언가 그곳에서 이 요동치고 비극성이 꿈틀거리는 인간성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작품의 가장 대표적으로 치는, 그리고 첫 번째 필리투상을 샀다고 얘기하는 지평선 너머가 어떤 작품이냐면, 이것도 해양극의 일종을 분류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해양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 지평선 너머는 사실주의 극인데 그냥 겉만 핥아놓고 보면 그냥 한 여인을 두 형제가 동시에 사랑해가지고 생기는 삼각관계 이야기? 그냥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까대는 사람은 그냥 뭐야, 그냥 삼류 그냥 소설이고 그냥 비극적 결말을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이면에 잠겨있는 이 수많은 상징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 그 형이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너 행복하게 살아? 라고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사랑했던 여인이라서 그걸 지켜보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집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형이 집을 떠나서 이제 배 타러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해양 서원 생활을 해요. 배 타러 나가서 떠나자마자 그 가정 내에 비극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가정은 이제 농장 일로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농작물도 잘 키워내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 세부터, 그러니까 농사꾼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집안이. 근데 첫째 형은 아버지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농사를 너무 잘 짓고 이제 이 형한테 이 모든 걸 다 물려주려고 했어, 아버지는. 그런데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형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둘째, 네가 이제 아버지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후계자로 가라, 나는 나의 생활 찾아가겠다, 이렇게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는 형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떠나거든요. 근데 둘째는 자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순간적인 욕망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일의 젬병이야. 얘는 그리고 문학에밖에 소질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황폐화되고 망가져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단순한 멜로극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름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퓰리처상도 받고 이러면서 5년 만에 독자적인 흐름 같은 게 형성이 되거든요. 요 후반부 작업에 넘어오면은 그러면 그러한 흐름의 극작으로 쭉 또 승승장구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쭉 승승장구하지도 않고 요 후에 바로 다시 다른 작품을 실어합니다. 그래서 요 후에 나온 중반부 작품에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털북숭이 원숭이, 존스 왕제 이런 작품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 후에 이제 뭐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까지. 이 사이사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이런 작품들은 다 독자적으로 실험들을 하는데, 존스 왕제랑 털북숭이 원숭이는 표현주의 극에 가깝게 이제 그 형식을 차용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존스 왕제도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털북숭이 원숭이도 8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사파 형식으로 장면들이 이어져 있거든요. 존스 왕제 내용도 사실 내용만 보면 간단해요. 털북숭이 원숭이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한 엘리트 계층의 여식이 화부를 하대함으로써 생기는 인간의 비극,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코미디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존스 왕제도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한 세일즈맨 노예였던 흑인이 자신의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사실 심지어 또 흑인이야. 그래가지고 흑인이 더 이상 이 문명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미기한 섬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왕에 먹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한 흑인이 그 원시민 부족으로 찾아가가지고 걔네들 속여 먹어가지고 황제로 잘 살다가 반란에 목이 달아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니까는 또 이 사람, 이건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였던 게, 흑인을 주인공으로 썼어?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타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흑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흑인은 무대 위에 못 쓰는 시대예요, 미국에서. 백인이 까맣게 칠을 해가지고 흑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흑인을 주인공으로 썼어요, 그 미국판에서. 거의 최초로. 물론 거의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었고, 심지어 흑인 배우를 고용해서 썼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진부적인 행위를 온일이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많고 탈도 많겠죠. 그러니까 까내리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더 예민해지는 이런 구석도 있고, 그렇게 표현주의 극작법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그럼 이 다음에 그럼 표현주의 그걸만 쭉 가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썼던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내가 이 근래에 선취했던 유럽사에 있던 사실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낭만주의 다 갖다가 내가 실험해봤는데,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찾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이라던가 혹은 인간의 근원적 비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는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래서 뭘 모방해서 쓰기 시작해요? 그리스 비극을 모방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비극을 현대극으로 차용해 와서 쓰기 시작해요. 그게 뭐?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예요. 이거 심지어 3부작입니다.
그리고 그 3부작은 어디서 그것을 차면서 따오느냐? 오레스테이에서 따옵니다. 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읽을 거지만 오레스테스 3부작도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레스테스 3부작은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으로는 아이스킬로스가 쓴 걸로 이제 번역이 쭉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아가멤논, 클리타임네스트라, 엘렉트라, 그리고 오레스테스 요 네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오레스테스 3부작이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미국의 한 가정 내 이야기로 갖고 와가지고 현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비극으로 바꿔낸 게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읽어드릴 계기가 있다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실험을 또 해요. 그럼 이 실험극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후로는 물론 이제 온일의 가정사 이런 개인사 이런 것도 얘기하실 때 얘기 나오지만 잠깐 좀 쉬어요. 공백기가 좀 깁니다. 요 상공이 어울리는 엘트라 쓰고 그 후에도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씩 멀어져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쓰긴 하지만 멀어지고 이제 본인도 이제 작업을 잘 안 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지만 털복숭이 원숭이 요거 썼을 때 요 작품이 한창 올라가고 초연이 올라가야 할 요 당시에 어머니인 엘라 퀼란이 돌아가시거든요. 이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의 이제 바이오그래피를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 폼을 여는 건데 엘라 퀼란이 돌아가시고 이때 당시 있었던 일을 풀어드리면 이제 오늘 가족사가 진짜 불운하거든요. 근데 불운하다고 알고는 계시죠? 네. 설명해 주세요. 설명은 못 하시죠? 자, 제가 설명할게요. 호텔방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산후조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가 무르핀 잘못 투약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마약 중독 증세로 이제 가고 자식들도 약간 알코올 중독이었나 마약 중독이었나 그런 거 빠져들고 뭐 전반적으로 진짜 헬이에요. 그냥 그렇게밖에. 네. 그래서 짧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요 털복숭이 원숭이를 제가 찝은 이유가 이런 데서 이제 온일의 어떤 예술가적 혼 같은 거랄까? 그런 걸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엘라 퀼란이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시신 운구를 이제 형한테 이제 형이 제임이거든요. 제임인데 제임이더러 이제 운구에 오라고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공연이었는데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운구해 와라 형 좀. 나 여기 지금 너무 바쁘다. 당장 내일 초연이다. 이래가지고 운구에 오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초연 올라가기 전날 이제 어머니 시신이 이제 실린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 형이 없어. 관하고 시신만 운구되어 온 거야. 형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온일이 뭐야 이게? 형 어디 갔어? 그래서 막 찾거든요. 그런데 형은 술이 많지 않은 채로 옆에 여자 하나를 사서 어머니 시신이 있는 그 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다른 칸에 그 여자와 함께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례 하나만 놓고 봐도 어마무시하죠 지금. 그런데 온일은 이러한 이 어마무시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공연을 올려야겠으니 이 모든 사실을 이 공연을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만취한 형을 호텔방에 갖다 눕히고 어머니 시신이 든 관을 갖다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다음날 털복숭이 원숭이 초연이 올라갑니다. 네, 이런 일이 온일 인생의 전반에 다 일어납니다. 전반에. 공연을 하고 습작을 하고 뭘 올리고 하는 모든 때에 온일의 가족이 온일한테 도움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일이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형이 바로 죽거든요. 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후에 쓴 작품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공연되고 번역되었던 그 느릅나무 밑에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의 가족이 비로소 다 돌아가셨으니 자기 가정 내에 관련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심고 싶었나 보다. 라는 게 비평가들의 이야기죠. 한 정신분석 분석학자, 그러니까 연극을 좋아하셨던 정신분석학자인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이 온일을 평가할 때는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일의 극은 정말 대단한 극인데 왜 대단한 극이냐면 그는 무의식 속에서라도 의식 속에서라도 항상 자신의 가족을 이 세상에 있는 비극적 연원과 함께 묶어서 찾으려고 했다. 그것이 강렬하게 드러난 극이 그의 두 가지 극인데 하나가 느릅나무 밑의 욕망이고 하나가 밤으로의 긴 여로이다. 느릅나무 밑의 욕망은 그가 무의식 속에 그 비극을 체현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보이며 밤으로의 긴 여로는 그가 의식적으로 그의 가족에게서 겪어왔던 이 비극성을 드러내려고 쓴 작품인 것 같다. 라고 평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두 작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갖고 있는 형식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이 사람의 가족 내에 있었던 무언가 이런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대사들이 써있지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바무로의 깃녀로는 그냥 온일의 자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온일의 극이 적극적으로 소개된 건 이 두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극단 신협, 우리나라의 1950년대 극단 신협이 이제 지금 뭐 연극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다 잘 아실, 젊은 애들은 잘 모를래나? 유치진 선생님 연출, 김동원 선생님, 백성희 선생님, 그리고 뭐 장민호 선생님, 이희랑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극단 신협에서 모여들어가지고 느른 너머 밑에 욕망을 출연을 했었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바무로의 깃녀로 이거에서 또 그 1회 출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중첩 출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혜랑 선생님, 장민호 선생님, 최상현 선생님, 여운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바무로의 깃녀로도 해서 그때 다시 어마무시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한국 연극사에도 아주 그냥 딱 박혀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유진원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지금. 유진원일의 생애 또 이런 얘기 또 잠깐 하면 아까 뭐 제가 아까 일화 하나 말씀해드렸지만 이런 일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 언제 태어났고 뭐 했고 뭐 이런 얘기 재미없잖아요. 그냥 일화로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진원일이 아버지 세대와도 밥먹을 하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유진원일의 아버지는 제임스 오닐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미국 연극이라는 것이 모든 그 연극사에서 뭔가 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예술들을 이제 이 수입하기 이전에는 다들 개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개판이 아니라 대부분 뭐 상업극, 돈이 되는 연극들 위주로 이것을 구려가고 있었겠죠. 미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반. 그래가지고 그런데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뭘 하는 이런 직권들부터 이제 우리들은 그걸 역사 속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진원일의 아버지는 배우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는데 제임스 오닐은 그때 당시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디마,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이제 낭만주의 극으로 이제 극화해서 그것이 대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상업극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임스 오닐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순회 공연을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 지방 순회 공연을 엄청나게 다니는 와중에 엘라 킬런하고 결혼을 한 거고, 그리고 엘라 킬런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뭐 하고 하는 와중, 그러니까는 집이 없었대요.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지방 순회 공연을 계속 다니니. 몽테크리스토 백작만으로 제임스 오닐은 모든 가족을 다 먹여 살렸고, 먹여 살렸다기보다는 이것도 또 서로 좀 양쪽에서 이야기가 좀 다른데, 그래서 유진 오닐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짠돌이였다고 얘기해요. 나가 벌어들인 돈을 이 사람이 사치를 부리고 자기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물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만 쓰고 집엔 돈을 안 갖다 줬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오는 이 가족 내에서의 비극, 이 갈라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엘라 킬런도 그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도 없어, 맨날 그 제임스 오닐 따라가지고 여기저기 전전해야 돼, 정착도 안 되고 이런 와중에 그래가지고 유진 오닐도 호텔방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진 오닐이 셋째예요. 이게 둘째 형이 있거든요. 제임이랑 유진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제임스 2세였나? 이렇게 했는데 걔가 1살인가 2살 만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형이 그렇게 빨리 죽고 나니까는 엘라 킬런은 더 급격한 우울증에 빠져들거든요. 제임스가 그것을 이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했는지 그게 또 지만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이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슬퍼하니 아이를 다시 가지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잉태된 게 유진 오닐이거든요. 근데 엘라 킬런이 그걸 또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호텔방에서 낳고, 그래서 그 후에 유진 오닐한테 엘라 킬런이 그렇게 큰 사랑을 주지 못했답니다. 우울증이 갈수록 더 심해져가고, 그래가지고 모르핀 중독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 사랑도 받지 못. 그래서 유진 오닐은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도시도 전전하면서 학교도 그냥 대충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공연은 많이 받겠죠. 아버지 따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공연 많이 다니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미국이 강력한 청교도 사람들이 세운 국가고 하니까는 이 교회 나가고 이러면서 성찬세례 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직업이 그쪽 관련이야. 그래가지고 문화 유흥가를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엔 어렸을 땐 좋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의 그런 소속감을 갖고 싶었나 봐요. 이미 가정으로부터는 소속감이 어렸을 때부터 배제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초반기에 어렸을 때부터
16, 15 이때 청소년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서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유진원들이. 왜냐하면 어떤 배신감을 느끼냐면 성찬식 날 너 전날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이제 목사가 물은 거죠. 아버지 따라가지고 좀 공연 하나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가 그런 사탄들이나 볼 만한 그런 어떤 문란한 그런 공연을 보고 다니 너한테 세례를 내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거부해 버립니다. 여기서 유진원일이 무신론자가 돼요. 이거는 유진원일이 수려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배제당해요. 그러고 나서 유진원일이 빠져든 게 어디냐? 바로 혼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그래가지고 배 타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두라스 금강 탐사라던가 뭐 이제 바다 선원 생활이라던가 그걸 요때합니다. 어디에서 소속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가정으로부터도 외면당한 같은 느낌이 들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좋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성찬식 하는 날 문화생활하고 왔다고 성찬식 안 해주고 이런 끊임없는 배신의 어떤 이런 일생을 살다가 그런데 이제 환멸을 느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선원생활로 들어가고 금관탐맥 이런 데 막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그렇게 적응을 잘 못했다고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가지고 이제 무대에도 한번 서보고 배우 생활도 좀 해보고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아버지가 또 형하고 막 차별해. 제이미가 연기를 좀 더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차별해가지고 막 그냥 막 저기 뭐 이게 뭐야 진짜 그냥 코러스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만 시키고 대사업 중에 서 있는 역할 하나 뭐 이런 거 시키고 뭐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끌어왔던 이런 상업극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이러면서 유진원이를 파고들었던 건 뭐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실주의라던가 표현주의, 상징주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습작하고 공부해가지고 써내면서 첫 작품들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유진원이의 생각가 이래요. 재밌죠? 둘째 형이었던 제이미는 이제 제이미도 그러니까는 좀 아버지의 어떤 그런 허세 그리고 뭐 허풍 이런 걸 좀 닮아가지고 배우로 세워줬더니 그래도 조금 인기 있고 조금 연기 좀 하는 것 같아. 그래가는데 여기서 얘가 절차탕마를 해야 되는데 제임스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절차탕마를 죽기 직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늙어서까지 이 배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계속 연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끝까지 긁어먹고 살다가 돌아가신 거야. 표현이. 그런데 그의 첫째 아들인 이 제이미는 조금 떠가지고 인기 얻자마자 바로 방탕한 생활로 들어갑니다. 바로 술주정뱅이 돼요. 그래가지고 유진원이는 그런 것도 꼴과 짜는 거야. 사실 그의 인생사가 좀 이래요. 그래가지고 유진원일도 그래서 그런 초창기에 방랑할 때 첫 번째 부인 만났다가 첫 번째 부인하고 뭐 도피 생활 좀 하다가 걔랑 잘 안 돼가지고 바로 이혼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놓는데 양육권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해가지고 아예 갈라서 버리고 그리고 둘째 부인이 이제 에그니스라는 여자랑 만나가지고 자식을 쭉 낳았는데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유진원일이 그런 소사를 자꾸 여기다 넣어놓는 이유가 자기 가족하고 똑같은 내용을 넣는 이유가 아버지가 겪었던 그 아픔 있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팠던 경우. 자기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가지고 셋째를 갔잖아요. 그게 태어난 게 자기잖아요. 근데 둘째 부인이었던 에그니스와도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4명, 정확히 얘기하면 4명의 자식이지. 근데 둘째가 죽어요. 유진원일도 둘째가 잃는 아픔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싫어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된 그것을 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의식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셋째를 갖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데서 인간은 이런 거 절대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거 느끼는, 이런 자초적인 이런 감상들이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인생이 거기에 그렇게 같이 묶여들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둘째 부인이었던 에그니스와도 사이가 좋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또 4번째 애가 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명한, 우우나죠, 우우나 원일. 왜 유명해요? 이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랑 같이 뭐요? 아니, 찰리 채플린 맞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누구랑 같이 했는데? 뭘 해요? 영화였나? 영화를 냈다고? 모르는구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살짝 훑어봤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유진원이라고 찰리 채플린이라고 1살 차이예요.
찰리 채플린이 한 살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유진 오닐의 마지막 딸인 우나 오닐이 찰리 채플린하고 결혼합니다. 그 이 사건을 계기로 유진 오닐은 우나랑 절연을 선언합니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리고 넷째 딸을 낳고 나서 급속도로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에그니스와는 급속도로 사이가 냉각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나의 창작에 에그니스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에그니스가 진짜 계속 옆에서 유진 오닐한테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 좀 하라고 계속 책은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싫어, 자식한테 사랑 주기도 힘들어,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생활을 자기가 자꾸 나는 이 창작을 계속 여기 집중해서 몰두하고 싶은데 내 아내가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이 비극 속에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에그니스랑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되 이제 생활비 이런 거 다 주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난 이제 최후의 운명의 여인, 영원한 뮤즈였던 이제 칼로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로타랑 결혼하면서 이제 칼로타랑 사이에선 자식은 없지만, 칼로타라는 원래 여배우 출신이거든요. 여배우 출신이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연기를 잘했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칼로타도. 그런데 칼로타는 유진 오닐과 결혼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이 예술에서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오닐이 원하는 대로 영원한 그의 반려자이자 간호사이자 그리고 수발을 드는 사람이자 보조자로 자기가 자처해서 들어갑니다. 현대 여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 좀 잘 안 맞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가, 칼로타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자처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칼로타가 돈이 없어서 그랬나? 이렇게 또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건너올까 그러는데, 칼로타가 유진 오닐보다 돈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칼로타랑 만남, 진짜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네. 사랑이다 이거. 칼로타는 유진 오닐이랑 첫 만남을 가졌을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거만하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싫어했대요. 근데 그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첫 만남이 이제 좀 불쾌하게 끝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만났는데, 그때 유진 오닐이 자기 가정사라던가 자기의 어떤 이 예술론이라던가 창작론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앞에서 다 쏟아냈대요. 갑작스럽게. 근데 거기서 자기는 뭔가 운명적인 뭔가를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결심했고, 이 돈도 자기 입장에서 보기엔 돈도 몇 푼 없고 이 창작열에만 불타는 그냥 이 젊은 청년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보필하는 것이 무언가 나의 운명인 것 같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경력, 커리어 이런 거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이 남자의 보필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내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근데 그 도박이 성공했죠. 진짜 어마무시한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프리처상 4번 탔어요. 그리고 미국 연극의 아버지라고 불리니까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창작물을 제공하는 데는 칼로타 역할을 굉장히 어마무시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칼로타를 지금 언급을 한 거고. 미국 연극의 흐름 이런 거 얘기 하나도 못했네. 자, 그러면 토목승희 원숭이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토목승희 원숭이에 드러난 우리 이 표현주의적 특성. 근데 오닐은 반대했던 표현주의적 특성. 하지만 오닐이 원했던 표현주의적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보면, 그래서 표현주의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당연히 물질 문명, 그리고 산업 문명으로 인해서 희생되어가는 인간 상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죠. 자연과 인공,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는 게 표현주의의 목적이에요. 자연과 물질, 자연스러움과 인공적인 것. 이 자체를 다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표현주의자들이 항상 쓰는 수법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시키느냐? 원시적 소리와 기계적 소리를 대비시키죠. 우리가 읽은 작품에서는. 원시적 소리는 어떤 거? 그 화부들의 그 원초적인 그 힘을 쓰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기합 소리들, 노래 소리들, 술을 마시면서 고함 지르는 고함 소리, 이런 것들 다 원시적인 소리잖아요. 그 원시적인 소리가 뭘 대비시켜요? 그 엔진룸에서, 그 화부실에서 그 루마노가 타들어가고 철이 부딪히고 삽이 석탄에 부딪히고 석탄이 터지고 이런 소리도 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원시적인 소리가 그 기계적인 소리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관념어, 문명어,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구분되는 단어. 이게 뭐예요? 트윙크잖아요, 트윙크. 그러니까 최초의 관념어.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는 타 동물들과 달라. 인간만의 특별한 것이라는 그 분기점이 인간은
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인간이 또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거에 단초가 되는 게 이 think잖아요. think 생각하다. 이 think라는 거를 이 작품 표현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롱하죠. 비웃어 버리고. think라는 것과 같이 관련되는 이 문명으로 대표되는 단어들을 다 조롱하잖아요. 그 단어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love, law, government. 더 나아가서는 God. 구세군이나 들어가라. 이러면서 이런 단어들 다 조롱하죠. 그리고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촉매로서 또 다른 어떤 소리들이 들어오는데 그 소리들이 뭐? 휘슬 소리. 하면 멈춰야 돼요. 얘네들은. 그리고 벨소리. 울려주면 밥 먹을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철과 석탄이 부딪히고 타는 속에서 유출되는 그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은 인간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면 안 돼. 병나. 그런데 그런 공간에 그 화부들이 딱 아주 그냥 빠글빠글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1일 정도로 줄 서가지고 거기에 이 석탄을 밀어 넣어야 돼요. 이러한 공간이 화부실이지만 그 공간은 어떻게 보여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감옥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티브는 계속 반복됩니다. 감옥으로 유치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디로 또 넘어가요? 철창으로 바로 바뀌죠. 철창으로 바뀐 거는 또 마지막에 뭐로 바뀌어요? 동물원으로 바뀌어요. 이런 상징들이 계속 연작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현실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고시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이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멘탈 붕괴 오잖아요.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표현주의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주의적 수법은 현대 모든 사진 기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널리즘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서 표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또 보여주죠. 그 맨하튼 5번가에 썼을 때 원숭이 모피,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습니다만 원숭이 모피로 만든 모피점이 있고 그 옆에 뭐 인공적인 빛을 발하는 보석상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뭘로 비춰요? 영원하게 항상 찬란하게 떠있는 저 햇빛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인공빛이란 게 고작 그 정도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크라는 더럽고 문명에서 밀려난 거하고 걔도 문명이긴 한데 그 문명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문명을 떠받치기 위해서 희생된 인간들이죠. 네. 그러니까는 문명을 떠받치기 위해서 희생된 인간상들이 문명의 중심지로 들어갔었을 때 겪을 이 어마무시한 이 자아의 분열, 이런 것들을 계속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표현주의 기법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드레드랑 양크를 대비시키는 순간 둘 다 자아 분열이 와요. 밀드레드는 기절해버리고요. 양크는 자아 분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 분열이라는 건 뭐?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학의 통찰을 나아가는 과정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 읽으면은 당연히 이제 전 뻔한 소리 마지막 뻔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적 소외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는 이 물질 문명, 산업화돼서 우리들이 이거 떠받쳐 살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자꾸 까먹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고하고 문명을 누리고 향유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떠받치고 있는 그 수면 아래에 이 사회 시스템 제도를 굴리기 위해서 있는 그 인간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직들을 너무나 안 하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끊임없이 소외를 느껴요. 자,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대니까 거기에 관련된 비극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이건 현대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물질 문명과 산업 문명이 철진한 얘기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하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다고 그 뭐 노동자의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 역할을 한다는 이 가치를 잊고 그 자기네들이 이 정말 편리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영원히 반복되는 거거든요. 양크가 정확히 그 소외 속에 있던 인물을 대표하는 개인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네. 이제 좀 연결이 되세요? 네. 명작의 향기가 나요. 예.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온일의 생애를 계속 소외당하였던 삶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 지점하고 맞아들어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꾸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의 그 소속감을 가지려고 했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가정 내에서 소속감을 얻으려고 온일이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꾸 외면당하죠. 왜? 부모들은 그들만의 고통과 그들만의 사회적 의식 때문에 자꾸 온일을 멀리해요. 거기서 소외를 느껴요,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사회 속에 뛰쳐나와가지고 나는 어디에 소속돼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인가. 신. 집도 없고 뭐도 없어. 그래서 신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공연 보고 왔다고 잘라내. 거기서 또 이렇게 지속적인 소외의 과정을 이미 자기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이런 극을 양크한테 투영시켜서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뭐에 비유시킨 겁니까? 한 화부실에 갇혀있던 그 원시성. 그 인간의 어떤 타오르는 그 근원적 에너지를 가진 어떤 한 인간을 대비시켜서 묘사를 해준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그 인간의 절망에 찬 그 절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양크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외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놓이잖아요, 양크는. 사부실 속에서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방구석 여포였던 거죠. 방구석 여포여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밀드레드가 침입해 들어옴으로써 그의 세계는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아의 분열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생각하게 됐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양크는 소속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 세상으로부터 다 외면당하고 나서 양크가 찾아간 곳은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동물들한테도 버림받아요. 근데 그 비극은 인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둬놨어? 그러니까 경계하잖아, 가둬놓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육체적 단련을 한다고 해봤자 고릴라 하나 못 이기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생각할 거리들이 막 뭉쳐 들어오죠. 이 그걸 읽다 보면은. 그래서 양크는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절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외 의식이 끊임없이 양크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 그걸 읽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명작의 향기가 나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이거 초반에 했어야 되는 질문인데 뭔가 흐름이 쭉쭉 가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별명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양크로 불리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아까 유진온일이 표현주의 와중에서도 그런 개인성을 내보치기 위해서 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유진온일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내 극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표현주의 극을 따라했다라고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왜 정작 자신이 양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느냐. 이런 개인성을 중시하는 맥락 내에서 그러니까 사실주의적 맥락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명작의 향기가 나요. 예. 오히려 그래서 더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아니겠지만 뭐 사회를 비판하고 뭐 현대 물질 문명 뭐 그런 것들을 단순히 비판하는 거였으면은 이렇게까지 저한테 어떤 개인의 비극을 다루지 않았겠죠. 네. 사회 문명을 비판하는 극에서 멈췄다면 사실 그리고 가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전 세대에 있었던 표현주의자들이 다 이뤄낸 성과니까. 그거 그대로 따랐으면 뭐 이 사람이 불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 비극성은 어디에 있다? 다 그런 데 있다고. 인간 개인의 근원적 비극성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 전도시키는 거죠. 유진원의 극이고. 이전에 고대 그리스 비극을 갖다가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로 현대화시켰지만 왜 이게 제일 잘 현대화시켰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냐면 고대 그리스 비극 혹은 그 사실주의 전까지만 있었던 신고전주의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비극적인 어떤 그런 순환을 겪는 거는 그 본인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순환이나 그 고통이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순환이나 고통이 오는 것을 품어들임으로써 이 사람이 더 큰 인간으로 성장하거나 더 발전해 나가는 이 역계의 과정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극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진은의 극을 보고 있다 보면은 그 세상을 만든 것 자체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현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전의 이직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신이 주신 거고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내에서는 원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성숙할 수 있어 라는 게 이 전달해주는 메시지였잖아요. 예. 근데 유진우의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파괴적이고 좀 허무하죠. 읽고 나면 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라고. 그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파괴되어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유진우의 입장이겠죠. 그래가지고 다 자기 덫에 걸리는 에피소드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뭐 느릅나무 밑의 욕망도 무의식적으로 썼다라고 하지만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잖아요. 왜?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 나오거든요. 아버지인 캐봇도 그렇고요. 아들내민 에벤도 그렇고 에벤. 거기에 나오는 아내. 아내인 그 에비도 자기 욕망에 충실한 나머지 비극적인 과정으로 파멸해가는 내용이거든요. 표현주의 극도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다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온일의 극이라는 게 일단 어떤 그 개인의 심리적 영향 그리고 제 개인적 영향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사회 고발적 성격을 띈다거나 이런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만 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온일은 온일만의 독자적인 어떤 자신만의 글쓰기를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충분히 설명시켜 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표현주의와 이런 것들 사실주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성량이 방대해져서 좀 오히려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일의 극은 그 개인의 독자적인 어떤 흐름으로 그 작품들을 탐구해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온일의 극은 다음에 또 읽을 때 또 반복해서 오늘 또 설명시켜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읽어드리면서 제가 또 풀이해드리면서 좋겠고 털복숭이 원숭이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털복숭이 원숭이 읽어봤고요. 이거 이외에 설명 못한 온일의 다른 예술적 업적이라던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컨텐츠를 다루면서도 온일의 극은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해요. 그 모든 작품이 다 좋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중에 꼭 선택을 하라면 이제 지평선 너머 하고 느릅나무 밑의 욕망 마지막 이제 밤으로의 긴 여로 상목이 얼리 다 읽어야 되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언급한 이 희곡들이 정말 그 모든 예술 사조를 다 가늠하면서 이제 갖다 써서 읽을 수 있는 희곡들이라 다 좋아서 그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온일의 털복숭이 원숭이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맛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맛있다. 네, 오늘 털복숭이 원숭이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이곡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레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